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이 텅텅 비워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니, 정확히는 비워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해협, 폭이 겨우 33km밖에 안 되는 좁은 바닷길 하나가 막히는 순간 말이죠. 호르무즈 해협. 여러분,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게 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만약 이 해협이 막힌다면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3,000원, 4,000원까지 치솟을 수 있어요. 라면 한 봉지가 2,000원, 3,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택시비, 버스비, 지하철 요금 모든 게 올라갑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야?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전 세계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미국에서는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기름을 구하지 못해 차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실업자가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하메네이 사망설, 이란의 침묵, 트럼프의 강경 대응,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마치 도미노의 첫 번째 패가 쓰러지기 직전처럼 말이죠. 오늘은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첫째, 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있는가? 둘째, 유가가 $100를 넘으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 셋째,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뀌는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자,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부터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바닷길이 있습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겨우 33km예요.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거리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여기로 전 세계 석유의 약 21%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약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해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관이 하나 있는데 집안의 모든 물이 그 수도관을 통해서만 들어온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그 수도관을 틀어막으면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겠죠?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그 수도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이 모든 나라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만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대체 경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즉시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이란이 정말 막을 수 있어? 그것도 아주 쉽게요.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의 북쪽 해안은 전부 이란 영토예요. 이란은 해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수많은 섬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슌섬, 호르무즈 섬 같은 전략적 요충지들이 이란 손안에 있어요. 쉽게 말해, 이란은 2층 베란다에서 1층 골목길을 내려다보는 격입니다.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 유조선들이 다 보이는 거죠. 둘째,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한 전략을 수십 년간 연구해왔어요. 그들이 가진 무기를 볼까요? 이란은 수천 개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좁은 해협에 기뢰를 뿌려놓으면 유조선들이 지나갈 수 없어요. 기뢰 하나 제거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수천 개를 제거하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누르, 가디르 같은 대함 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어요. 이 미사일들은 해안에서 발사돼서 100km 이상 날아가 유조선을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유조선은 느려요. 시속 20에서 3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사일 입장에선 정지한 관역이나 마찬가지죠. 이란은 수백 척의 소형 고속정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배들은 빠르게 접근해서 유조선에 로켓포를 쏘거나 아예 자폭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실제로 사우디 유조선들이 공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됐어요. 이란은 러시아제 킬러급 잠수함과 자체 개발한 소형 잠수정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잠수함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탐지하기도 어렵고 어뢰 한 발이면 유조선은 끝입니다. 셋째, 그럼 실제로 이란이 해협을 막는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1단계, 선전포고. 오늘부터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지역이다. 모든 선박은 통과를 금지한다. 이란이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보험사들이 즉각 반응합니다. 유조선 보험료가 폭등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져요. 보험 없는 유조선은 운항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당수 선박이 발을 뺄 거예요. 2단계 시범 공격. 이란이 유조선 한두 척을 공격합니다. 격심까지는 안 시키고 경고 사격이나 경미한 피해를 입히는 거죠. 진심이다. 내쇼보면 다음엔 격침한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조선들이 접근을 꺼리게 되겠죠. 3단계 기뢰 부설. 밤중에 몰래 기뢰를 깔아놓습니다. 다음날 아침 유조선 한 척이 기뢰에 걸려 폭발하면 모든 선박이 멈춥니다. 어디에 기뢰가 있을지 모르니까 못 가겠다. 봉쇄 완성입니다. 4단계 국제적 압박과 협상. 이란은 우리 요구를 들어주면 해협을 다시 연다고 제안할 거예요. 경제 제재 해제, 핵 프로그램 인정, 미군 철수, 뭐든 요구할 수 있죠. 그럼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막지 않아? 당연히 막으려고 하겠죠. 미국 해군은 세계 최강입니다.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항공모함은 오히려 약점이 돼요. 항공모함은 크고 느려서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거든요. 넓은 바다에서는 압도적이지만 좁은 해협에서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기뢰 제거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미국이 전력을 다해도 해협을 다시 여는데 최소 몇 주, 길면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 경제는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있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해협을 내려다보는 위치, 기뢰, 미사일, 고속정, 잠수함 등 다양한 무기 보유, 수십 년간 준비해온 봉쇄 전략, 좁은 해협이라 미국 해군도 쉽게 대응 못함. 그래서 이란이 막겠다고 위협만 해도 유가가 즉시 반응하는 겁니다. 실제로 막지 않아도 위협만으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카드인지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간다면, 아니 1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 200달러까지 치솟는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앙입니다. 아니 그 정도까지야? 기름값 좀 오르는 거 아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석유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아셔야 해요. 한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100% 수입에 의존하죠. 그것도 대부분 중동에서 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전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보내는 나라들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하루에 약 3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합니다. 여기에 천연가스까지 합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는 매일 밥을 100% 외국에서 사 먹는 셈입니다. 만약 밥값이 2배, 3배로 오른다면 당연히 우리 가계부가 박살나겠죠. 유가가 100달러를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계별로 파급 효과를 보겠습니다. 1단계, 직접 비용 증가. 1, 2주 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건 주유소 기름값입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 정도라고 가정해볼까요? 유가가 100달러로 오르면 2,000원, 유가가 150달러로 오르면 2,500원, 유가가 200달러로 오르면 3,000원 이상. 승용차 한 번 가득 채우는데 15만 원이 넘어갈 수 있어요. 택시비, 버스비, 화물 운송비도 즉시 인상됩니다. 2단계, 물가 전반 상승. 1개월 내 석유는 거의 모든 제품의 생산과 운송에 들어갑니다. 농산물을 예로 들어볼까요? 트랙터 돌리는데 기름, 비료 만드는데 석유, 비닐하우스 난방에 기름, 농산물 운송에 기름. 즉, 유가가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요. 쌀, 채소, 과일, 모든 게 비싸집니다. 공산품도 마찬가지예요.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듭니다. 운송도 석유로 하죠. 옷, 신발, 가전제품, 스마트폰 가격이 다 오릅니다. 외식도 비싸져요. 식재료값 오르고 배달비 오르고 가게 난방비 오르니까요. 결국 전체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때마다 한국 소비자 물가가 0.3에서 0.5% 오른다고 분석해요. 만약 유가가 현재보다 50달러 오른다면 물가가 1.5에서 2.5%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단계, 기업 수익성 악화. 2, 3개월 내 기업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큰 피해를 입어요. 철강, 화학, 자동차, 반도체.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전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거든요.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제품 가격을 올린다. 소비자가 안 산다. 매출 감소. 가격을 안 올린다. 이익이 줄어든다. 적자 위험. 어느 쪽이든 기업엔 손해예요.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지고 투자가 줄어들고 고용이 감소합니다. 4단계 무역 수지 악화 3에서 6개월 내.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수출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석유 같은 필수품을 수입합니다. 그런데 석유값이 2배로 오르면 같은 양을 수입해도 2배의 돈을 내야 해요. 2023년 한국의 석유 수입액이 약 1,000억 달러였습니다. 만약 유가가 2배로 오르면 2,000억 달러를 내야 하는 거예요. 1,000억 달러가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수출을 더 늘려야죠. 근데 세계 경제도 안 좋으면 수출이 안 늘어나요. 결국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환율이 오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달러당 1,300원이던 환율이 1,500원, 1,7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이 더 비싸지니까 물가가 또 오르겠죠. 악순환입니다. 결국 모든 부담은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물건값이 올라요. 찌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교통비 월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식비 월 60만 원, 75만 원, 15만 원, 공과금, 난방비 등 월 15만 원, 22만 원, 7만 원. 이것만 해도 월 32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월급의 10% 이상이에요.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모자라게 되는 거죠.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요. 식당 주인이라면 식재료비, 배달비, 난방비가 다 오르는데 손님들은 비싸다고 안 오거든요. 결국 문 닫는 가게가 늘어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진짜 그 정도로 심각해?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 역사적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중동 전쟁과 이란 혁명으로 석유 공급이 끊기면서 유가가 폭등했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4배 이상 폭등, 선진국들도 마이너스 성장, 실업률 폭증, 물가 폭등, 스태그플레이션. 한국은 1974년 GDP 성장률이 7.4%로 급락, 전년도 12%, 물가 상승률 24.3%, 실업자 대량 발생, 기업 도산 속출. 당시 한국은 중동 건설 붐으로 간신히 버텼어요.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석유로 번 돈으로 건설 사업을 벌였고 한국 건설사들이 거기 가서 일한 거죠. 그래서 외화를 벌어왔고 그걸로 비싼 석유를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회도 없어요. 중동 건설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고 한국 건설사들의 경쟁력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즉 1970년대보다 더 취약한 상황입니다. 유가 100달러 시대가 오면 한국은 주유비, 교통비 폭증, 전체 물가 상승, 식료품, 공산품 모두, 기업 수익성 악화, 고용 감소, 무역수지 적자, 환율 상승, 물가 재상승, 서민 생활 직격탄. 이건 개인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솔직히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석유 비축분을 풀어서 일시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 해법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 국민 개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에너지 절약하고 비상금 확보하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온다면 준비된 사람만 살아남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무서운 질문입니다. 만약 중동에서 정말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이란 대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이런 구도로 전쟁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히 중동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에이, 그건 너무 과장 아니야?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하메네이 사망으로 이란이 혼란을 빠졌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이 기회다 라고 판단하고 이란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는 겁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합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을 쏘고 헤즈볼라를 통해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고 후티 반군을 시켜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하죠.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개입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합니다. 전쟁 시작입니다. 작은 사건이 큰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고속정과 미국 군함이 우발적으로 충돌합니다. 몇 명이 사망하죠. 이란은 미국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이란이 도발했다고 맞섭니다. 서로 보복 공격을 하면서 전쟁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도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이라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됐어요.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전쟁은 공중전으로 시작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 기지, 군사시설을 폭격해요.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 사우디, UAE, 그리고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로 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일부는 막지만 전부 막을 순 없어요. 텔아비브,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기뢰를 깔고 유조선을 공격하고 미국 군함과 교전합니다. 세계 석유 공급의 21%가 즉시 끊깁니다.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해요.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합니다. 한국 코스피도 2000선이 무너지고 1500, 100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총공세를 펼칩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스라엘 북부 공격, 예멘의 후티 반군,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 홍해 선박 공격,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주이라크 미군 기지 공격, 시리아 이란군 주둔, 이스라엘 골란구원 공격, 중동 전역이 불바다가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움직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에 무기를 지원하고 중국은 외교적으로 이란을 편들죠. 미국은 동맹국들, 한국, 일본, 유럽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한국 정부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해요. 미국 편을 들면 이란과 적이 되고 중립을 지키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예요. 전쟁이 길어지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 소모전, 양측 다 결정타를 못 날리고 소모전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은 공습을 계속하지만 이란은 산악 지형에 숨어서 버텨요. 이란은 게릴라전과 대리전으로 버티고 미국은 지상군 투입을 꺼리죠. 아프간, 이라크 전쟁에 악몽이 있거든요. 전쟁은 몇 년씩 끌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핵입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인정 안 하지만 만약 이란 미사일로 이스라엘 주요 도시가 초토화된다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하면 핵무기를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란도 핵 개발에 상당히 진척됐다는 분석이 있어요. 만약 전쟁 중에 급히 핵무기를 완성한다면 서로 핵을 쓰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되는데? 중동 전쟁이 나면 한국이 받는 영향을 정리하겠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 차질로 에너지 대란이 옵니다.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사흘만 차를 운행하세요. 에어컨, 난방 사용을 제한합니다. 이런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대량 실업 사태가 벌어져요. 기업들이 도산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은행 위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미국이 한국에 지원을 요청할 겁니다.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중동에 군대를 파견해달라. 한국 정부는 거부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이라크 전쟁 때 자이툰 부대, 아프간 전쟁 때 동이 부대를 보낸 전례가 있거든요. 한국군이 중동에 가면 우리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중동 국가들과도 경제 관계가 깊어요. 사우디, UAE에서 석유를 사고 건설 프로젝트도 하고 무기도 팔죠. 미국 편을 들면 이란뿐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들과도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중립을 지키면 미국이 배신했다고 볼 수 있고요. 어느 쪽도 정답이 없는 선택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사회 갈등도 심화됩니다. 빈부격차 확대,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모든 게 악화돼요. 범죄율이 올라가고 시위와 파업이 빈발하고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중동 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됩니다. 일어나면 모두가 패자예요. 이란도, 미국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우리 한국도. 그래서 외교가 중요한 겁니다. 대화로, 협상으로,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강경파고 이란도 물러서지 않을 거고
이스라엘도 안보를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3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첫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있는 이유. 지리적 이점, 군사적 능력, 수십 년간의 준비. 이란은 충분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어요. 둘째, 유가 $100 시대의 한국. 주유비 폭등, 물가 상승, 경제 위기, 서민 생활 파탄.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셋째, 중동 전쟁의 파장, 에너지 대란, 경제 붕괴, 군사적 부담, 외교적 딜레마, 사회 불안, 총체적 재앙입니다.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하메메이 사망설, 이란 내부 혼란, 이스라엘 공격, 전면전 발발, 호르무즈 봉쇄, 유가 폭등, 세계 경제 위기,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개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날 거야 라고 낙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당장 비상식량 사야겠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모든 의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대비하고 목소리를 내야 해요. 그래야 정부도 움직이고 국제사회도 귀 기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찾으세요. 가짜뉴스에 속지 마세요.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냉정하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인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